그래서 가서 서명한 것이 뭐냐? 낮은 단계 연방제야. 낮은 단계 연방제. 주한미군 있어도 괜찮아. 보안법 있어도 괜찮아. 이래가지고 서명한 것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됐는데, 자, 헌법학자 1호죠. 헌법학자 1호.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시는 헌법학자 1호인데, 지금 김대중이가 낮은 단계 연방제, 아까 내가 고려 연방제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 설명했는데, 난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떻게. 아니 목사님 가장 정확하게. 맞아요? 저 틀릴까봐 걱정했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목사님. 지금 나한테요, 법학 박사 자격증 주세요. 빨리 나한테 법학 박사 자격증 주세요. 그러면 그런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이제 하는데, 보안법 그대로 두고 주한미군 철수 그만두고 한다 그러는데, 지금 보안법이 사실 실효적으로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존재는 하지만 이제 실효성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목사님. 그렇죠. 예. 그리고 이재명이가 뭐라 그래요? 주한미군 철수, 이게 제일 정책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쓴 자서전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제목 자체도 문제가 있어. 혁명을 하려면 정광훈이가 해야지. 빨갱이들이 혁명하면 돼, 안 돼? 이게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는 이재명의 자서전입니다. 이 자서전 내용을 우선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조금 그 전에요. 고려 연방제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먼저 고려 연방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높은 단계 연방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낮은 단계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고려 연방제는 김일성이가 주도한 것이고, 낮은 단계는 김정일이가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고려 연방제는 남북한이 연방을 구성하려면 선결 조건이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미군 철수를 철수를 시켜야만 연방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한 게 고려 연방제 또는 높은 단계 연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입장을 좀 양보해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만든 것입니다. 제안한 것입니다. 그 낮은 단계 연방제는 일단 연방을 하자. 그러나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을 유지한 채로 연방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방을 하게 되면요, 하나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국가보안법이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이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 철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김정일과 김대중 또 노무현이 가서 합의를 한 내용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대 대통령이 가서 연방제를 6.15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추인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은 가서 대못을 박아버리는데, 이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에요.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우리 헌법은 분명히 헌법 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노력해야 된다. 그러나 통일은 민족 우선의 통일이 아니고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일 것을 헌법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제도가 틀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하나의 연방 자체를 구성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우리가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헌법을 위반한 이놈은 형량이 얼마나 줘야 돼요? 그러니까 헌법 이 위반만 가지고 사실상은 처벌이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는 형법에 의해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뭐 USB 중고뿐만 아니라 합치게 되면 적과 공모해서 대한민국을 항적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여적죄 또 국가 반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량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이미 두 사람은 죽었어. 죽은 놈을 다시 또 꺼내가지고 재판할 수는 없으니까. 이 노무현하고 김대중은 죽었단 말이야. 살아있는 놈이 딱 한 놈이거든. 한 놈이 누구예요? 한 놈인데 죽일 놈은 두 놈이에요. 두 놈이요? 이재명하고 문재인이 죽인 놈. 그렇지. 이재명은 더 무섭지. 그러면 이재명 이걸 왜 처단해야 되는지, 이재명이 아침에 당무회의 할 때 한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게요.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욕하면 안 돼. 폄훼하면 안 돼. 헐뜯으면 안 돼. 이 사람에 대해서 흉보면 안 돼. 여러분,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 전라도요, 물어볼게.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김일성에 대해서 흉보면 안 돼? 비판하면 안 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요, 국가 여적죄, 이적죄에 뛰어넘어서, 그래서 이런 죄를 지는 사람 국가 반역죄란 말이야. 이런 죄는 형량이 하나밖에 없다며. 네, 예. 뭐예요? 사형밖에 없죠. 사형밖에 없어. 전라도요, 일어나라. 더 이상 이제는 전라도가 김대중의 악령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야. 속지 말아야 되는 거야. 문재인의 악령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거만 했다 그러면 여기는 90% 이상 때려버려. 이번에는요, 선거를 했다 그러면 자유통일당으로 90% 때려버려야 돼. 목사님, 저기 저 화면 좀 띄워주시죠. 네. 이재명의 화면. 이재명 하면 예,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과 미정념군이 합작해서 만든 나라다. 이게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혁명하라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들어봐.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친일 세력하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 세력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친일 세력하고 미점령군이 합작해서 세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또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인간인 것인데, 저런 이야기를 지금 대한민국 하에서 책을 통해서 떠들고 있는 인간이 바로 이재명이 되는 것이고, 어제도 자기의 대한민국 이번에 4월 10일 선거제를 하기 위해서 광주에 와가지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선거제도가 비례대표가 어떻게 뽑힐지, 국민들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가 만들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런 전제하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인데, 첫째로 저 인간 하나를 위해서 만드는 선거제도가 되는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지금 준 연동형 선거 비례대표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갖다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재명인데요. 어제 그 광주에 와서 저 첫발을 하면서 저런 짓을 했는데, 아니요,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더 해설을 쉽게 하기 위해서, 네, 세상에 조선일보까지도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재명의 말이 뭐냐면, 국회의원 출마를 지역구에도 할 수 있고 비례대표도 할 수 있어서 지역구에 떨어지면 비례대표에 당선되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면 돼, 안 돼? 아니, 설명 한번 해보세요. 비례대표도 출마할 수 있고 지역구에도 출마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지역구에서 떨어지면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서 자기도 또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 새끼 정신병 아닙니까 이거? 아니, 원래 정신병자인데, 원래는 지역구에서 떨어지면 비례대표로 구제해 주겠다는 것은 원래 이론상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구도를 보면 광주에는 국민의힘이 나와도 떨어진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여기에 나와, 또는 반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험지 출마를 목숨 걸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답의 표시로서 지역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정 수 표를 얻게 되면 비례대표로 구제를 해주겠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100%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럼 어제 이재명이가 떠든 내용 중에서는 그 내용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양구에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로도 될 수 있도록 이중 장치를 또 마련하는 것인데, 이건 뭐 이재명 같은 그런 인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충분히 하고도 남지 않겠는가? 자, 내가 잘난 척 할 테니까 들어봐요. 내가 이 시대의 선지자 맞아, 안 맞아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간첩이야. 선지자 맞아, 안 맞아? 이 비례대표 연동제는요, 내가 국회에 가서 박이태 국회의장 할 때에 사진 한번 띄워줘봐.
국회의원들 300명을 다 모아놓고 선관위 직원이 앞에 딱 있는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비례대표 연방제에 대하여, 연동제에 대하여 제가 제일 먼저 프린트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걸 다 국회의원들 나눠주면서 대한민국이 살려면 이렇게 하자. 이것이 내가 제일 먼저 제안한 거야. 자, 이런 식이야. 보세요. 광주에 국회의원이 몇 개 지역이지? 광주에 8개죠. 8개인데 광주에서 국회의원이 출마했는데 다 떨어졌어. 어느 쪽이? 우파가 다 떨어졌어. 좌파가 100% 다 됐어. 그때에 비례대표제를 광역별로 신청을 해서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거기에 정당 투표에서 그 지역에서 1등하는 떨어진 사람, 그것도 좌파 쪽에 우파 쪽에 떨어진 사람이 이 비례대표로 구제해야 된다. 이 법안을 사진 없냐? 사진? 내가 국회에 가서 300명 국회의원을 놓고 1시간 동안 내가 연설한 거야. 이래야 전라도에서도 그때 한나라당이야. 한나라당이 3분의 1이 국회의원 될 수 있고, 경상도에서도 민주당이 3분의 1이 될 수 있다. 이래야 나라가 균형이 있어서 된다. 이것이 핵심인데, 이 제안을 천재인 정광훈 선지자가 제일 먼저 가서 한 거란 말이야. 한 거. 제가 목사님 죄송하지만 확인한 바는 없는데, 목사님 훌륭한 안을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 안들은 다 학계에서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학계 없어. 내가 가서 국회 가서 제일 먼저 했을 때 선관위가요 나한테 와서 기발한 제도라 그랬어. 선관위 직원들이 3명이 나와서 이거야말로 정말 나라를 살리는 제도라 그래서 선관위가요 그걸 지지를 했다고. 그런데 이 새끼들이 안 하는 거야.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안 되느냐? 지금은 왜 안 되냐 하면은 이재명이 저놈이 지역구에 떨어져도 지가 비례대표로 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막아내야 돼. 이거는 이재명을 쫓아내야 된단 말이야. 이재명을. 아멘.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원래 강의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목사님 시간이 걸려서요. 그러면 차별금지법은 국회의원의 특권은 좀 잠깐 하고 가려고. 그렇죠. 예. 차별금지법은 진주 가서 하고. 네네네. 진주 가서. 예. 요거 그럼 하시죠. 예, 제가 요거 모레시계 놓고 하겠습니다. 예. 예, 국회의원의 특혜와 특권인데요. 다음이요. 대한민국의 이 국회의원들을 얼마큼 우리가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면책특권하고 불체포특권이 있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결론적으로 면책특권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인데, 불체포는 우리나라는 필요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른 나라도 다 불체포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유가 계신 분들은요, 독일은 얼마큼 불체포를 강하게 보장하느냐, 우리나라는 회기 중에만 체포되지 않지만 독일은 4년 전체 체포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진국에서는 이 불체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잘못 운영되기 때문에 불체포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대한민국의 보좌진이 1인당 9 아닙니까? 이걸 3명으로 줄여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것인데, 근거는 일본의 보좌진이 3밖에 없습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은요, 국회의원 2명당 비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 타고 출근한다며. 그렇다면, 예, 그럼요. 예?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는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출근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9명이나 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국회의원은 꼭 수행비서가 하나 있어요. 문 열어주는 놈이 하나 있고, 기사도 있는데, 지 손은 문을 못 엽니까? 이 보좌진 9명을 대주느라고 그 자체만 예산이 1년에 5억이 듭니다. 다음이요. 자. 근데 인간들이 또 공짜를 엄청 많이 합니다. KTX 특실 공짜, 비행기 비즈니스석, 의원회관 내 이발소, 헬스장, 목욕탕 다 공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원회관에 있는 내과, 치과, 한의원, 가족까지도 공짜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는 귀빈실
규빈 주차장도 다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도 국회의원 해야 돼. 안 되겠어 이거 도저히 말이야. 그런데 KTX 특지를 무료로 하는 것은 이게 위법이거든요. 다음이요. 한때는 이 국회의원은요, 국유의 철도에 대해서는 무료로 탈 수 있다라고 국회법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요, 국유가 없습니다. 철도 공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료로 할 수 없는데 폐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지금도 KTX 특시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잘못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야, 잘못이요. 참 정말. 다음이요. 이 문제는 좀 복잡한데요. 대한민국의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인데 국회의원 자격을 가지고 국무총리나 장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은 대부분 그걸 편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국회의원 중에서 장관 되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장관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미국은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누굴 바라봅니까? 청와대나 대통령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3선쯤 하면 장관 한번 해보면 그 장관은 자기의 이력만 추가되는 것이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월급 2개 타잖아. 아, 2배는 아니고 목사님. 장관에서도 월급 타고 국회의원에서도 2번은 안 타고요. 한 번 하고 좀 더 타요, 목사님. 더 타지만 우리가 이 박정희 대통령 3공화국 때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없다라고 헌법이 돼 있었어요. 아하. 3공화국 때는요. 미국의 대통령제를 그대로 따라갔거든요. 아하. 그 다음에 이걸 없애버린 겁니다. 헤헤. 제가 교수였을 때 아무리 저 얘기를 해도 교수 얘기를 안 듣죠. 지네한테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00석 하면요, 반드시 저거 갖다가 겸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며, 꼭 먹고 알 먹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놈들이 절대로 저거 찬성 안 합니다. 다음이요. 이제 간단한 돈 얘기를 하면요, 이 인간들이 1억 7천을 받아요, 봉급을요.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받는데 일본이 1등, 이탈리아가 2등, 우리가 3등입니다. 성과 면에서는 뒤에서 둘째입니다. 한국보다 3배나 잘 사는 10만 달러 노르웨이보다 우리가 많습니다. 5만 달러, 6만 달러인 덴마크보다 우리가 액수가 많고 5만 달러인 스웨덴보다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봉급을 더 받는다 이겠습니다. 열받는 것은 봉급만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다음이요. 이거 말고도 기타 1억 276만 원을 별도로 줍니다. 출장비, 입법비 뭐 등등 해가지고 거의 뭐 문자 발송비가 700만 원이 있는데 문자 메시지 한 통 발송하지 않아도 저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봉급 1억 7천에다가 기타 수행비 1억 2천을 주고 기타 그 다음에 보좌진 5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명당 1년에 들어간 예산이 7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후원금을 1년에 1억 5천씩 받는데 이 사람들이 대선이 있거나 지방선거가 있거나 총선이 있을 때에는요 1억 5천을 더 받을 수 있어요. 통상 이놈들이 보니까 후원금을 3억 받습니다. 이야.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커요. 와. 선거에 쓰느냐? 안 씁니다. 선거 비용은 지금 지네들이 법을 다 고치고 있기 때문에 선거 비용은 100% 나라에서 돈을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돈은 자기 마누라 생활비를 줄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이요. 상임위원장 되면요, 한 달에 1,000만 원 판공비를 주는데 그냥 줍니다. 그냥 통째로 1,000만 원을 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돈을 썼으면 영수증을 갖다 주고 돈을 청구하는 시스템이 되질 않고 무조건 1,000만 원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상임위원장 하려고 난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출판 기점에 잘 아시잖아요. 이게 돈 걷는 행사지 이게 책 출판하는 행사입니까? 내는 돈에 한도도 없고 영수증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노웅래가 하는 말이 장롱에서 3억이라는 돈이 나오니까 이 돈이 뭐냐? 그러니까 출판 기점에다 쓰다 남은 돈이라고 한단 말이죠. 맞아. 이거는 우리가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인데 정치 자금을 우회해서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것도 책값 이상 내는 것을 명백하게 금지해야 될 것입니다. 책값 이상 내는 것을 금지하면요 출판 기점에 하는 놈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저런 식으로 거짓을 하기 때문에 출판 기점을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이요. 축의금, 부의금 얼마 주고받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들이 로비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축의금과 부의금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이요. 제일 기억할 것은 뭔가면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는요 이미 200억을 받았을 겁니다. 선거에 쓰라고 200억을 줘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선거 기간에 선거를 쓴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명세서는 다시 또 국가에 청구합니다. 그럼 국가가 돈을 다시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그냥 선거에 쓰라고 200억을 주면 그 돈으로 선거를 쓴 다음에 지출 명세서를 나라에 내면 그만인데 200원, 200대로 다 인마이 포켓하고 선거에 들어간 돈을 별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나라에 다시 청구하면 그 돈을 준다는 말이죠. 명백하게 뭡니까? 이중 지급이 되는 것이에요.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놈들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헌법재판소에 이걸 다퉜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소신이 없어가지고 니네는 다툴 자기가 없다 그래가지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 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줍니까? 경상보조금도 주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물에 빠지면 우리 목사님하고 정청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합니까? 목사님부터 구하는 게 예상 맞는데 사람들은 정청래부터 끄집어내요. 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물이 덜 더러워지라고 정청래부터 끄집어내는 게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자유통일당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1000만 서명 200석을 해서 정말 우리가 옳지 않은 거 200억을 받고 선거 명세서를 다시 청구하면 돈을 다시 주는 이 시스템이 이게 옳은 것이냐 뜻이에요. 이건 양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통일당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당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고 거짓되지 않은 정당은 자유통일당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예. 지금 조금 전에 강의하신 것은 다 무효야. 왜냐